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학년 친구들. 오늘도 항상 빨리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 앞에 딴 내용은 얘기 안 하고 바로 수업 진행할게요. 자, 오늘은 주제 35 경제적 구국 운동과 주제 36 근대적 문물의 수용 이 두 개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프린트 28번과 29번 넘버 28번과 29번 준비한 상태에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 두 개 프린터 선생님 다 나눠줬으니까 이 두 개 준비해 놓고 선생님 수업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먼저 프린터 28에 주제 35 경제적 구구운동 되겠습니다. 경제적 구구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주제 34에 이제 일제에 의한 우리 경제적 침탈 배웠었죠. 경제적 침탈하면서 우리의 토지, 금융, 각종 이권들, 뭐 광산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걸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침탈을 당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것들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 경제적 구국운동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전 시간에 배운 것에 이어서 경제적으로 어떤 구국운동이 있었는지 그거 배워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근대적 문물이 수용되었는지 뭐 교통통신은 어떻고 신문은 어떻고 근대적인 학교는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 내용 배워보도록 하죠. 알겠죠? 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구구운동 하면서 근대적 상회사와 은행의 설립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1880년대는 수육으로 인해서 청상인도 내지의 점포 개설권과 상행위가 가능해지면서 이후에 최해국 대우 조약을 들어서 다른 외국 상인들도 우리 조선 내에 들어오는 외국 상인들의 내륙 진출이 활발해지던 시대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조선의 상인들은 이 외국 상인들의 내륙 진출에 저항하기 위해서 동일한 업종, 만약에 뭐 속옷 만드는 회사라면 속옷 만드는 회사, 고무 만드는 회사라면 고무 만드는 회사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인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외국 상인들이 경제적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상인들이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저항하였다까지 배우면 되겠고 이러한 합작회사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 평양에 있는 대동상회라든지 그리고 서울에 있었던 장통회사 이런 회사들이 합작회사 되겠습니다. 자, 상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들을 여러 상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본 이런 거 모아가지고 만든 일종의 주식회사 되겠죠. 이렇게 자본을 투자를 하면은 그 돈으로 합작회사가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하고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각자 상인들이 배당을 받는 이런 근대적 상회사가 80년대부터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으로 대동상해라든지 장동상해가 그때 대표적인 상회 회사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은행이 설립하게 됩니다. 은행. 우리 지난 시간에 대표적인 은행이었던 제일은행이 있었죠. 뭐 하면서 화폐 정리 사업하면서 백동화나 이런 것들 제일은행에서 발행한 제일은행권으로만 화폐를 쓸 수 있도록 한 게 화폐 정리 사업이었죠. 이렇게 일본에서는 우리의 금융을 지배하기 위해서 일본의 금융기관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고 이런 금융회사들은 일본의 은행들은 일반 상인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 높은 이자를 돈이 필요한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받아내면서 상업적으로 금융적으로 우리의 경제를 침탈해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 의 자본가들은 민족 자본을 바탕으로 우리의 자본을 바탕으로 한 은행을 설립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최초의 은행이었던 조선은행 그리고 한성은행
등이 있겠죠. 뭐 대한천일은행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겠고. 자, 우리는 첫 번째 일제 그리고 외국의 경제적 침탈에 대항해서 합작회사도 수립하고 합작회사와 같은 근대적 상회사도 수립하고 그리고 민족 자본을 바탕으로 한 은행을 설립을 해서 우리나라의 금융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별로 안 어렵죠? 뭐 대표적으로 회사에는 뭐 대동회사, 장통회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선은행, 한성은행 이런 은행들이 있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쌤 좀 목이 아파서 물 좀 먹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다음으로는 방곡령의 선포와 방곡령의 사건이 있는데 자, 먼저 방곡령이 뭔 줄 알아야겠죠. 방곡령은 자, 우리나라의 쌀들이 여기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쌀들이 식량이겠죠. 이게 외국으로 너무 많이 유출이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지기 때문에 쌀값은 당연히 폭등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백성들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각 지방에 있는 수령은 쌀이 어느 정도 이상은 유출되지 못하게 더 이상 수출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것이 방곡령입니다. 방곡령. 이 방곡령은 언제 처음으로 규정이 되냐면 여기에 보면은 우리 조규 배웠었고 부록 배웠었고 규칙 배웠었죠. 조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강하나 조약이었고 큰 그림 선생님이 설명했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경제적으로 뜯어먹기 위해서 맺었던 조약이 부록과 규칙이었고 이 부록에서는 간행 이정 심리라고 해서 일본 상인들은 개항장 내에 심리 내에서만 거주할 수 있고 상행위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거류지 무역을 하였다 정도까지 배웠었고 이 규칙에 하면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산무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가 없는 거 뭐 항세가 없었고 관세가 없었고 무제한으로 양곡을 가져갈 수 있는 이것과 방곡령과 반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망곡의 무제한 유출을 규정했던 게 조의무역규칙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잘못됐다.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물가, 쌀값이 오르면은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이거를 수정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장정 되겠습니다. 장정. 자, 장정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최해국 대우도 들어가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일본 상인들이 국내에 진출하게 된다 그랬죠. 정정 83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는 관세 규정도 들어오고 이때 또 아까 선생님이 오늘 들어갈 내용인 방곡령 규정이 83년에 이 규칙의 개정으로 인해서 맺게 된 조일 통상장정입니다. 방곡령이 처음 들어간 조일통사대능의 방곡령 규정이 이 쌀 유출을 지방간이 막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방곡령인데 이거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 나오죠. 방곡령 곡물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명령 이렇게 사또가 방을 붙이면 백성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방곡령 사건이란 게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89년에 함경도와 90년대 황해도의 관찰사들이 관료들, 사또들, 수령들이 계속해서 쌀 유출이 돼서 쌀값이 폭등한 것을 막기 위해서 방곡령을 선포를 하거든요. 89년에. 이렇게 방곡령을 선포를 해요. 우리가 이전에 장정, 조일통상 장정에서 내용되어 있던 방곡령을 처음으로 89년에 선포를 해서 쌀 유출을 못하게 막았더니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야, 너희들 장정 잘 안 읽어봤지. 장정의 내용이 방곡령 그래 너희들 선포할 수 있어. 근데 방곡령 선포하기 1개월 전에 무조건 문서로 통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방곡령 선포한 거 안 된다. 하려면 지금 우리에게 통보해서 한 달 있다가 선포를 해라 라고 하면서 방곡령을 취소를 시켜버리고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89년에 일어났던 방공령 사건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장정에 의거해서 방공령을 선포를 했는데 실패를 했던 그런 사건이 방공령 사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것들 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경제적 구국 운동 중의 일환으로 발생했던 사건이 방공령 사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 경제적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합작회사라는 근대적 상회사도 만들고 그리고 금융적으로도 조선은행, 한서은행과 같은 민족자본은행도 만들고 그리고 방공령을 선포를 했지만 이게 취소되고 실패했다. 이런 일본의 트집에 의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알겠죠?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다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우리 상권 수호 운동과 이권 수호 운동이 있는데 쉬워요. 자, 80년대부터 자, 최혜국 대우를 들어서 외국 상인들이 국내에 많이 이게 마늘 다자예요. 많이 진출하게 되는데 이 외국 상인들이 한양까지 서울, 한성, 한양까지 진출하게 되는 일까지 발생해요. 자, 그래서 기존의 나라에서 지명한 나라에서 유일하게 상업을 허용시켜 준 시전 상인들이 자, 이 외국 상인들이 한성 진출한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이 단체를 하나 만들어. 그게 여기 나오는 황국중앙총상회 되겠습니다. 이 황국중앙총상회는 여기 나와 있듯이 외국 상인으로부터 우리 조선의 상권, 한성의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단체였고 그들이 이런 상권 수호 운동을 벌였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죠. 황국중앙총상회 시전 상인들이 만든 단체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권 수호 운동에서 1896년 아관 파천으로 우리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게 되면서 러시아는 이를 빌미로 우리나라의 각종 이권들을 요구했었죠. 압록강이라든지 두만강의 산림체벌권 이런 것들, 광산채굴권 이런 것들 막 요구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저지했던 단체가 독립협회 되겠습니다.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이 이권 침탈에 대해서 이권 수호 운동을 벌였던 단체가 독립협회입니다. 알겠죠? 다 배운 것들이에요. 독립협회. 그리고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너희들 토지의 4분의 1, 약 25%가량 농사 안 짓지? 그런 황무지 우리가 개간해서 쓸게라고 하는 일본의 요구를 저지한 단체가 있었죠. 그 단체가 보안회였죠. 자, 우리 다 배웠던 독립협회와 보안회의 활동이었고 배우지 않았던 이번에 새로 배울 황국중앙총상회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황국중앙총상회에 의해서 상권 수호 운동이 벌어지고 독립협회에 의해서 이권 수호 운동이 벌어지고 보안회가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했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쉽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본 같은 경우 거기 선생님이 여기서는 설명 안 했는데 황무지 개강권 요구 조지하면서 보안의 설립이라고 나와 있고 옆에 농광상회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농광상회는 정부에서 이 황무지 개강권을 보안회가 저지한 다음에 황무지를 개간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농광상회 되겠습니다. 알겠죠? 농광상회 만들어서 황무지를 직접 개간했다라고 알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화폐, 정리사업, 그리고 철도, 그리고 은행, 나중에 배울 전기, 전차, 전신 이런 자기들의 수탈을 위해서 일본의 수탈을 위해서 만든 이런 사업들과 이런 기구들을 자기들 돈 써서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을 일제는 어떻게 할까요? 침략을 강화하면서 그런 침략을 위한 시설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들을 제한제국에 빌려준 것이라고 해서
차관이라고 하는 빌려준 돈이에요. 차관이라고 해서 이거를 반환을 요구해요. 돌려달라. 자기들이 마음대로 설치해가지고 우리 침략하려고 만들어.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운동이 이 차관을 갚아버리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과에게 요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이 차관 노력해서 갚자라고 하는 운동이 국채보상운동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1907년 국채가 정부 예산 1년에 해당하는 1300만 원에 달하니까 일본이 요구한 자 이거에 대해서 갚자는 요구가 국채보상운동인데 국채보상운동은 여기 나오듯이 국채보상기성회라고 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인해서 서울에 조직한 국채보상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나중에 배우겠는데 우리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신문에서 이걸 홍보를 해요. 아까 신민회를 만들었던 양기탁이 이 대한매일신보의 사주거든요. 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대한매일신보에서 홍보를 해서 우리 국채를 갚아버리고 일본의 국권을 다시 되찾아오자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 방법으로서 여기 나오는 집에 있는 폐물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우리 금주하고 단연 이거 금연하자는 거예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집에 있는 폐물들 이런 거 팔아가지고 우리나라에 기부하면은 여기 국제보상운동에 그 기부를 하기 위해서 선줄이 있겠죠. 집에서 가져온 폐물들 그리고 술 끊고 담배 끊고 모아둔 돈들을 모아서 이거를 기부한 다음에 돈을 갚자라고 하는 운동이 국채보상운동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국채보상운동을 할 때 아까 대한매일신보에서 이 대한매일신보가 양기탁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만든 거거든요. 외국인, 영국인 베델이라는 사람하고. 자, 근데 이 양기탁이 이 국민들이 모금한 거를 횡령했다고. 지가 돈 걷어가지고 지가 써버렸다고. 공금횡령했다고. 이렇게 모함을 하고 구속시켜버리면서 이 국채보상운동이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알겠죠? 이 양기탁이 국채보상운동을 많이 주도를 했었는데 양기탁이 이 횡령을 뒤집어 씌운 일본에 의해서 구속이 되면서 국채보상운동은 끝맺음 맺지 못하고 빚을 갚지 못하고 끝나게 되죠. 알겠죠? 자, 경제적 구국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들 근대적 상회적 상회사 설립, 은행 설립, 그리고 방공령 선포, 마지막으로 국채보상운동까지 4개면은 충분히 내용을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명칭들 좀 정확하게 4개만 알아둡시다. 오늘 배운 거 4개밖에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다음으로 배울 내용이 국제보상운동 같은 경우 아까 일제 탄압으로 실패했다라는 거 아까 뭐 양기탁을 공금횡령했다고 해서 모아둔 돈을 자기가 마음대로 써버렸다라고 하고 주장을 한 거죠. 자, 다음으로 주제 36 근대문물의 수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린터 29번 다 같이 피고 수업 듣도록 하죠. 자, 이제 개항 이후에 우리는 근대적인 문물들 서양의 과학기술 문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대 문물을 수용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내용 먼저 통신시설의 도입을 보도록 하죠. 자, 교통에 있어서 우리는 그전까지 여기 나오는 속 끌고 직접 보도를 하거나 말 타고 이런 단계에서 이제는 여기 나오는 전차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합작해서 만든 한성 전기 회사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이거 황실에서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차를 설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서대문이거든요. 서대문 가면 뭐 서대문 연구소도 있고 뭐 연대, 홍대 막 다 서대문 주변에 있어요. 자, 이 서대문에서 청량리역까지 가는 그런 전차도 놓여지게 되고 그리고 우편 같은 경우에는 근대적 우편제도인
우정국이 설립이 되게 되죠. 1884년에. 그래서 여기서 갑신정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쵸? 자, 전차 도입되고, 근대적인 우편, 편지 보내는 제도 도입되게 되고, 그리고 전신, 이런 것도 도입되게 됩니다. 전신이 뭐냐면, 간단히 신호, 보내는 통신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스부호. 쉽게 말한 게 아니죠. 모스부호. 모스부호가 뭐냐면 여러분들 영화 기생충 봤죠? 기생충 보면은 그 기생충 부잣집 밑에 있던 그 근세, 그 사람이 지하에서 계속 머리로 계속 그 전등 박으면서 뚜뚜뚜뚜뚜뚜 이거 보낸 거. 이게 전신 모스부호가 대표적인 전신인 거죠. 이걸 통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전신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인천 의주 간의 전신선이 처음으로 개설되면서 우리나라의 전신이 많이 깔리게 되죠. 자, 그리고, 전화도 도입되게 되고,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전화는 궁궐에 설치가 되어서 최초로 통화한 사람도 고종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에디슨의 전등회사하고, 에디슨의 전등회사의 도움으로 그거와 합작을 해서 전등도 이 경복궁에 처음으로 설치가 됩니다. 알겠죠? 교통통신시설. 지금 근대시설인 전차, 우편, 전신, 전화, 전등 이런 것들이 설치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빨간색으로 이런 것들이 전차, 우편, 전신, 전화, 전등 이런 것들은 근대적인 문물이고 시설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외세의 이권 침탈이나 침략과 관련이 있던 그런 문물이 되겠습니다. 자, 봤듯이 전차를 통해서 군인들을 빠르게 이동시키고 우편이나 전신을 통해서 군대가 이동할 때 명령들을 전달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전화도 마찬가지고 전등을 통해서 밤에도 전투를 치를 수 있게 이거 모두 침략과 관련된 그런 문물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거 일본의 도움으로 막 설치를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조선에게 차관으로 징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 배웠던 이 국제보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도 이런 근대 문물을 설치를 해주고 자기들이 이권 침탈하려고 침략하려고 설치했던 이런 근대 문물들 그런 것들을 차관으로 물린 거예요. 그거 빚값자고 한 게 국제보상운동인 거고. 알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근대적인 신문이 발간되게 됩니다. 다 배운 것들이에요. 한성순보 같은 경우에는 박문각이란 것을 통해서 미안해요. 박문국이에요. 미안해요. 박문각을 옛날에 선생님이 임용고시 준비할 때 다녔던 학원 이름이 박문국 중심으로 1880년대에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던 출판과 인쇄를 담당하는 박문국에서 만들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으로서 정부의 개화 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한성순보 되겠습니다. 한성순보 첫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그리고 서재필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독립신문 같은 경우에는 배웠습니다. 한글판과 영문판 둘 다 동시에 나와서 한글판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개화 내용 알리고 그리고 영문판 통해서 국내 상황을 우리가 국권이 피탈되고 외국이 계속 침략해오는 상황들을 국외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독립신문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황성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국권 피탈 과정에서 배웠던 시, 일, 야, 방성, 대곡이 실렸던 누가 쓴? 장지연이 쓴 시일야 방송되고 쓰였던 황성신문도 이때 만들어졌던 신문이고 제국신문이 중요한데 부녀자들이나 하층민을 대상으로 순 한글로 쓰여진 신문 제국신문 되겠습니다. 어쨌든 순한문으로 쓰여질 거는 독립신문하고 제국신문이 되겠죠. 한글판이 있었고 이거는 순한글로 쓰여졌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대한매일신보. 솔직히 말하면 대한매일신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아까 신민의 양기탁이 중심이 돼서 외국인 베델을 사장으로 만든 신문이 영국 사람 베델을 대표로 만든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이거 왜 베델을 사장으로 내세웠을까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일제 탄압을 적게 받으려고 그렇게 외국인 배대를 사정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대한매일신보가 국채 보상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홍보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했었죠. 통감부의 감시를 적게 받기 위해서 외국인이었던 영국인이었던 베델을 사장으로 세웠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베델 양기탁이 중심이 되었고 국채보상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정도. 자, 신문들은 선생님이 앞 시간에도 계속 설명했던 신문들이니까 한 번씩은 다 얘기했던 신문들이니까 한번 깊게 한번 보도록 하고 신문들은 다 알아두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일제는 우리들의 이런 민족 신문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1907년 신문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신문을 발행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조선 통감부의 허가를 받아라. 허가받지 않은 신문사는 당장 문 닫아라. 신문 이제 그만 찍어라. 라고 하는 허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허가제. 신문 출판을 할 때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그리고 이 통감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신문을 정간, 폐간, 간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 완전 폐지시킬 수 있는 이런 권한도 가지고 있었던 게 신문지법 되겠습니다. 허가제로 만들고 통감부가 정간 폐간할 수 있도록 한 거. 알겠죠? 신문지법을 통해서 이런 신문들의 발행을 저지하려고 했다라고 알면 될 거고. 자, 그리고 근대식 병원이 수립되게 되는데 근대식 병원 그전까지 우리 한의학이 아니라 양의학을 한다는 거겠죠. 좀 알아둬야 될 거는 강혜원 정도. 강혜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정부에서 만든 건데 강혜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재중원이 되고 재중원은 지금 있는 신촌 세브란스로까지 연대가 이거를 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세브란스까지 발전하게 되는 강혜원 정도 알아두고 그리고 오늘날의 서울병원에 기인하는 대한의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5대 병원의 메이저 5대 병원 신촌 세브란스라든지 서울대병원, 신촌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이런 것들이 다 이 당시부터 있었던 병원이다라고 하면 되겠고 삼성병원, 아산병원 이런 건 삼성병원은 당연히 삼성에서 만든 거고 아산병원 이거 현대에서 만든 거. 이거는 이후에 우리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만든 병원들이니까 이건 빼고 자 이런 강혜원, 대한의원 이런 의원들이 이미 일제시대 전에 1900년도에 만들어졌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강혜원이 좀 이따 세브란스가 된다고요. 자 이제는 근대 교육을 위한 사립학교들도 근대 학교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먼저 사립학교가 만들어지는데 그 첫 번째 학교가 원산학사 되겠습니다. 원산학사 같은 경우는 원산 지역의 원산 주민들이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원산학사입니다. 원산은 개항지죠. 개항지. 강화도 조약 때 열렸던 개항장에 있었던 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외국어 능통자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원산 지역에 그래서 원산 사람들을 외국인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키우자라고 해서 외국어 교육을 하고 그리고 무술 교육하고 근대적인 학문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만든 학교가 원산학사 되겠습니다. 최초의 근대식 학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둬야겠죠. 이거는 사립학교였고 자 이렇게 주민들이 만든 이런 사립학교들이 생기니까 나라에서는 여기에 똑같은 목적으로 동문학과 유경공원을 만듭니다. 원산학사와 같은 맥락에서 정부 정책 80년대 정부의 개화 정책하면서 이런 외국어 능통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동문학 되겠습니다. 외국어를 교육하는 동문학 그리고 이후에 육영공원 이런 것도 만들게 되고 근대식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학교들 원산학사, 동문학, 육영공원 이름 정도 알면 좋겠죠. 이름 정도 알면 좋겠고 뒤에 내용 정도는 몰라도 될 거예요. 원산학사, 동문학, 유경공원 원산학사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다. 원산 주민들이 만들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신식 학제. 우리 기존에 조선의 학제는 서당에서 기초적인 천자문 배우고 그 다음에 향교 가서 기본적인 유교 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서원 그리고 성균관으로 이어지는 미안해요. 이거 둘 다 중등교육기관이에요. 중등교육기관. 이게 공립, 이게 사립. 지금 몰라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향교에서도 성균관 갈 수 있고 서원에서도 성균관 갈 수 있어요. 자, 이런 전통적인 학제에서 벗어나서 지금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와 같은 근대식의 신식 학제가 도입되게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교육입국조서 되겠습니다. 교육입국조서 우리 갑5개역 할 때 배웠습니다. 자, 정부가 주체적으로 발표한 교육입국조서에서 처음으로 소학교, 중학교와 같은 이때 중학교는 지금의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합쳐졌다고 보면 될 거예요. 자, 이런 소학교, 중학교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가르치기 위한 선생님이 필요하니까 사범학교도 만들고 그리고 다양하게 외국어 능통자가 필요했던 당시 상황에서 외국어 학교들도 만들어서 외국어 교육을 시켰던 거죠. 자, 신식학제가 교육입국조서를 통해서 신식학제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교육구구운동을 통해서 이거 우리 앞에서 애국계몽운동 했었죠. 애국계몽운동 하면서 대표적인 단체로 신민회 배웠었는데 신민회에서 만든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군대 학교의 설립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각가지 학교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일제는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가들이 막 만들어지니까 이래서 우리 민족교육하고 일제 저항하자 이런 거 교육하니까 일본에서는 아까 신문지법과 유사하게 사립학교령이란 것을 반포를 해서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때는 누구의 명령을 들어라? 통감부의 명령을 들어라. 들었지 않으면 사립학교 폐쇄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사립학교령을 내리면서 우리의 민족교육을 하는 사립학교들을 없애게 되는 거죠. 알겠죠? 앞에 배웠던 신문지법과 유사합니다. 신문에서 우리의 국민들에게 민족의식을 자극을 하고 새로운 국외상을 알리고 이런 것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신문지법을 했듯이 우리 민족교육을 하는 사립학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령을 내리게 되죠. 1907년 신문지법 1908년 사립학교령 여기까지. 자,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 주제 35에서 경제적 구국운동으로서 근대적 상회사, 학적회사들이 설립이 되고 그리고 민족자본의 은행이 설립이 되고 일본에 의해서 막 차관이 만들어지는 이건 나중이고 일제의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서 반국령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각가지 우리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한국중앙총상회, 독립협회, 보안회가 각각 상권수호 운동을 벌이고 이권수호 운동, 황모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중간에 잘못 얘기했던 일본에 의해서 각종 침략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를 우리에게 차관으로 징수를 하면서 국채보상, 일본의 차관을 갚아버리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지만 일제 통감호의 단합으로 양기탁이 공금횡령을 했다고 명목을 뒤집어 씌워서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런 경제적 구국운동을 배웠었고 두 번째로는 근대 문물이 수용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전차, 우편, 전신, 전화, 전등이 도입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외세 침략이나 이권 침탈을 목적으로 관련되었었고 그리고 각가지 민족신문들이 한성순보, 독립신문, 황선신문, 제국신문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만 일본은 신문지법으로 이를 단합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일제는 우리나라가 민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대성학교, 오산학교,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런 사립학교 만드니까 사립학교령으로 단합을 했다 정도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배운 내용이 많아서 선생님이 30분 컷을 못하고 35분 컷을 했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빈칸 꼭 채우고 질문 있으면은 학교 와서 등교해서 꼭 질문할 수 있도록 해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았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